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솔루션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이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데브옵스를 하고 있을까, 협업의 문화, 데브옵스 온 애저입니다. 아젠다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왜 데브옵스를 해야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펙타클한 데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세션에는 준비된 웃음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웃기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웃음 참으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네, 뭐 여러분들 다 데브옵스 하고 계시죠? 아마 이 세션에 들어오셨다면 이미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데 해봤는데 잘 안 돼서, 혹은 잘 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어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기 위해서 이 세션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람이 적게 들어와야 경품 확률이 높아지니까 들어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데브옵스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근데 혹시 데브팀하고 옵스팀이 별도로 따로 존재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CI를 하는 팀하고 CD를 하는 팀이 각기 다른 팀이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개발팀은 CI를 하고 운영팀은 CD를 하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데브옵스가 맞기는 할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데브옵스를 통해서 회사의 개발 문화를 개선하고 회사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데브옵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데브옵스는 쉽지 않아요. 여기 데브옵스는 또 사실 도입한다고 해서 도입하자마자 확 뭔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마법도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은 무지개나 유니콘도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데브옵스를 시도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데브옵스는 대부분 쉽게 실패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데브옵스라는 게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협업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데브옵스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브옵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즉 이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자사의 제품이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람과 프로세스 도구를 결합한 것이 바로 데브옵스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면 데브옵스 이전에 에자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자일이 도입되어 있다면 데브옵스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사람들이 민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 한다면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불과 한 달 사이에 세상은 급변을 맞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방향성도 빠르게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성은 기업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과 스크럼과 같은 에자일 프레임워크도 여전히 유효한 기법으로 현재까지도 보편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데브옵스만큼이나 에자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기존의 문화와 조직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하게 거듭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여정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겪어내고 개선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거치고 나면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여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곤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에자일과 데브옵스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걸 묻는 분들이 계시고는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자일과 데브옵스는 각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에자일은 고객과 개발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고, 데브옵스는 개발팀과 운영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입니다. 좀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루하지만 짧게 금방 끝내겠습니다. 에자일의 목적은 텍스트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쪽집게로 딱딱 찍어서. 자, 에자일의 목적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데브옵스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자일은 스크럼 같은 택티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지만 데브옵스는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아닌 협업을 위한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구들이 활용되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데브옵스, 깃허브, 지라, 푸페, 셰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에자일은 2주에서 4주, 평균 3주 정도의 스프린트 일정을 통해서 관리하지만 데브옵스는 그런 스프린트 기간 안에서 훨씬 자주 수행되죠. 개발팀에서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빌드와 배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적게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수십 번의 배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작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잠시 후 말씀드릴 겁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루에 약 8만 5천 번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데브옵스는 애자일을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들은 그것이 안 되네요. 아까 밑에서 연습할 때 잘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우리들은 데브옵스를 시도했고 혹은 시도하고 있으며 왜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데브옵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임은 다들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성장시키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비즈니스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 데브옵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확실히 IT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슬라이드의 이 세 번째 운영 비용 절감 항목 뒤에는 원래 이렇게 짜릿해 늘새로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개그가 들어가기엔 너무 진지한 장표라서 뺐습니다. 이럴 때 안 웃어주셔도 돼요. 자, 앞서 데브옵스는 많이들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둘러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데브옵스가 힘든 걸까요? 지금 이것은 제가 2020년 포브스 디지털 잡지 기사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제가 직접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글자가 작기 때문에 요약해서 좌측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좌측은 이쪽이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약 6% 정도가 애자일을 도입하고 20% 정도가 데브옵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애자일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데브옵스를 도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데브옵스 도입이 숫자가 높죠. 근데 이건 아마도 그냥 설문조사일 것 같고 디테일하게 뭐 점검하거나 하는 수치는 아닐 거라서 이 수치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저 때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도입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조직 문화와 변화를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컸고요. 기술 및 지식의 부족도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지 못한 점도 꽤나 중요한 요소였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여러 기업에서 데브옵스 하시는 팀들이나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직 구성 그리고 문화 때문에 데브옵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그렇게 몰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데브옵스에 필요한 중대한 결정 중에 하나는 팀의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미 기존에는 역할에 따라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UI 하는 팀 따로, API 하는 팀 따로, 데이터베이스 팀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면 이거를 이제는 팀을 재편해서 특정 서비스를 전담하는 버티컬 팀을 구성하는 거죠.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두를 해당 팀 안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압니다. 뭘 아냐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팀을 재편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난다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C레벨 리더십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책임지고 시도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재계약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꾸지 못했다면 일단 이것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그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그래 나가면서 데브옵스를 조직에 정착시켰고 그 경험을 녹여서 이제 데브옵스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 짧은 동영상은 실제로 10년 전에, 그러니까 즉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 오피스에서 데브옵스 제품을 만드는 개발팀 중 하나의 스크럼 미팅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 당시 제품 이름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였는데요. 현재 애저 데브옵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자신들이 개발하는 애자일 데브옵스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애자일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크럼 마스터가 회의를 주관하고 개발자들은 돌아가면서 칸반보드를 보면서 자신들의 작업을 간략하게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지금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에서 빔을 벽에다가 비추면서 미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나가죠. 복도죠.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회의실이 꽤나 부족했거나 아니면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었나 보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회의실도 많아졌고 그와 더불어 온라인 미팅 도구이자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데브옵스를 개선해 왔고 현재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스크럼 미팅하는 동영상 보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개발 방법론과 함께 데브옵스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모두 데브옵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독립된 개발팀이 자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내 외부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본사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 관제팀의 마이크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Hi Mike, hey, can you hear me? 예, 페이크예요. 이거 동영상입니다. 이거 속으신 거고요. 이거 동영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웃어주시면 돼요. 진짜 웃길 때만 웃지 마시고 중간중간 웃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이 모든 것은 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실제 관제센터를 촬영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를 수행하고 있고 모든 것은 투명하게 이렇게 관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현황, 운영 현황 모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약 10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데브옵스 플랫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8만 5천 번의 디플로이먼트, 배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놀랍게도 5억 번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엔드-투-엔드 테스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440만 번의 빌드가 수행되는데요. 이거는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4만 번 정도가 되고요. 시간당으로는 6천 번 이상의 빌드가 수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막 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포트는 2019년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2019년 7월 내부 리포트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는 약간 더 수치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죠? 네, 박수 치고 싶어도 안 치셔도 돼요. 여기에 뭐 관계자분들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피처팀 혹은 이제 풀스택 팀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런 팀들이 독립적인 소규모 공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팀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따로 제공해서 효과적으로 협업하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상당수가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팀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근무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각 팀은 자체 리더와 책임자를 갖고 있고요. 약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개발자, 테스터, 운영 엔지니어가 골고루 팀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은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자체적으로 기능 개발을 하고 배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술 부채를 막기 위해서 버그캡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규칙인데요. 발견된 버그의 숫자가 팀원수 곱하기 4를 한 값보다 크다면 그 즉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고 일단 버그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버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5명이다 그러면 20개죠. 20개 이상으로 버그 숫자를 떨어지고 나면 그때 다시 원래 작업에 복귀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기술 부채를 줄이고 퀄리티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테스트의 쉬프트 레프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테스트를 좌측, 즉 레벨 0이나 레벨 1 수준의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문화를 바꿔오고 있는데요. 레벨 0과 레벨 1은 보이는 것처럼 주로 단위 테스트나 적은 종속성을 갖는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개발 시에 최대한 많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해서 문제를 미연에 점검한다는 건데요.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15년 전 정도의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결정하고 개발팀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어가면서 조금씩 수년에 걸쳐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꿔갔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는 레벨 3의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주로 수행했습니다만 밑에 그래프에서 보이시듯이 펑셔널 테스트보다는 단위 테스트 쪽으로 전체적인 테스트가 쉬프트 레프트 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깔끔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라색이었던 예전에 그런 엔드-투-엔드 펑셔널 테스트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거의 모든 테스트가 파란색의 단위 테스트로 다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쉬프트 레프트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하루에 약 5억 번의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문에는 원래는 좌측과 같이 고전적인 모델이었는데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우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데브옵스 문화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장표가 공유될 거라서요. 한 장씩 다 찍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좋은 장표니까 많이 찍어주세요. 한 땀 한 땀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홍보 시간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약 20년 가까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애저 데브옵스라는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애저 데브옵스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 그리고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Git 협업 시스템, 그리고 빌드 배포를 위한 파이프라인 시스템하고 UI 테스트 및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플랜, 그리고 내부 공용 바이너리 저장소인 아티팩트 저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데브옵스 솔루션을 원하는 팀이라면 애저 데브옵스는 꽤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체험 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 도구를 만들었는지 간접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CI/CD 수행하고 계실 것이고 다양한 툴을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툴에서 애자일과 데브옵스 그 모두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제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구들이 전체 데브옵스 중에서 그들만의 특수한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구를 좀 결합해서 사용해야 하죠. 하지만 애저 데브옵스와 그리고 GitHub 엔터프라이즈는 완전하게 통합된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애저 데브옵스 안에서 여러분이 친숙하거나 이미 구축해 놓은 도구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데모도 이런 다양한 도구와 애저 데브옵스를 연결해서 팀이 매끄럽게 협업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데모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잠시 3줄 요약 들어갑니다. 까먹기 전에 빨리 요약해 드려야 되죠. 데브옵스는 쉽지 않지만 정착되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오랜 노력을 걸쳐서 데브옵스를 완성을 했고요. 그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것이 애저 데브옵스라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한번 써보고 싶어지죠. 네. 네. 약간 부흥회 같네요. 네. 자, 데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데모를 하지 않고요. 일단 데모 시나리오를 좀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데모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데모는 여러 서드 파티를 섞어 연계하는 좀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워크 아이템하고 스프린트 관리는 애저 보드를 사용할 거고요. Git 리포랑 풀 리퀘스트는 애저 리포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빌드는 이미 온프레미스에서 구동되어져 있는 젠킨스 서버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개발팀이 빌드 서버 바꾸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해서 그냥 젠킨스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어디는 젠킨스 쓰고 어디는 뭐 GitHub 쓰고 막 이렇게 쓰면 팀마다 각기 다른 도구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느 팀에서 어떤 툴을 사용해서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애저 데브옵스가 좋은 점은 그들을 모두 애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안에 이렇게 눈에 직접 보이게 연결해서 어디서 빌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빌드는 다른 도구에서 수행된다 할지라도 애저 데브옵스 안에서 그 도구를 연결해서 작업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데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배포는 애저 데브옵스의 가장 뷰티풀한 기능인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두 번째 데모에서는 소나큐브 제품을 사용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만약 소스에서 약간 문제가 탐지되었다면 배포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기능도 좀 시연을 해볼까 합니다. 이 데모는 이제 시간 나면 보여드릴 예정인데 부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둘러야겠네요. 그리고 팀 협업 및 소통에는 주로 슬랙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데모에서는 팀즈를 연계해 볼 예정입니다. 자, 끝난 게 아니고요. 더 이해시켜 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데모를 좀 더 비주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스는 애저 데브옵스의 프라이빗 깃 리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젠킨스 서버에서 빌드를 할 건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깃랩이나 로컬의 깃랩이나 로컬
GitHub 서버에서 소스 가져오겠지만 저는 애저 리포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의 빌드 서버는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데 그림과 같이 빌드 작업들을 정의해서 젠킨스 서버에게 빌드 잡을 원격으로 수행하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트리거를 할 거고요. 그렇게 젠킨스에서 빌드가 끝나면 빌드 아웃풋을 애저 데브옵스로 갖고 와서 이 가져온 빌드 아웃풋을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제 배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배포할 때는 테라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 인프라 환경을 만들고 배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애저뿐만 아니라 AWS나 GCP로도 가능하지만 오늘 데모는 애저로 배포하는 것을 당연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팀 소통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누군가가 풀 리퀘스트를 보내거나 코드를 커밋하거나 빌드를 수행하거나 릴리즈를 성공하거나 할 경우마다 팀즈로 알림을 오게 할 거고요. 팀원들은 팀즈 채널에서 온라인 미팅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그나이트 서울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고요. 일단 저는 워크 아이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워크 아이템 쪽에서 백로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백로그가 영어로 빽빽하게 백로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태스크들도 있습니다.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자세하게 눈 부릅뜨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봐도 잘 안 보여요, 영어라서. 이걸 제가 그리고 이 백로그 중에서 이번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해야 할 일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 진행 중인 일이 있고 끝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에 유독 띄게 한글로 된 게 하나 보이죠. 해야 할 일. 메인 페이지의 제목을 바꾼다. 더 훌륭한 걸 하고 싶었는데 태스크가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진행 중으로 옮기고요.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애저 리포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리파지토리에 이렇게 소스가 있는데 애저 데브옵스는 GitHub과는 달리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리파지토리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용 리파지토리, 두 번째 데모용 리파지토리를 따로따로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데모용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소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젠킨스 서버가 있다 그랬죠. 네, 온프레미스의 젠킨스 서버를 제가 이렇게 퍼블릭으로 오픈시켜 놨고요. 젠킨스 서버입니다. 젠킨스 서버에는 제가 빌드 잡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름이 프로젝트 마이셔틀 2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데모라서 심플하게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그나이트 서울의 마이 셔틀에서부터 소스를 가져오도록 구성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빌드를 위해서 폼 파일 연결되어져 있고 약간의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빌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와르 파일을 SQL 파일로 아티팩트를 아카이빙 하도록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빌드 트리거링은 일반적으로 이 옵션 많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CI 옵션이 켜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깃소스에서 코드 변경이 일어나면 바로 빌드 시작하라는 옵션이죠. 저 옵션 저는 끄겠습니다. 켜놔도 되는데 저는 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빌드 잡은 원격으로 애저 데브옵스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원격 트리거링을 할 거기 때문에 안 켜놔도 동작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애저 데브옵스로 돌아와서 빌드 파이프라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빌드 파이프라인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인데 지금 소스 보면 소스를 이렇게 애저 깃 리포에 마이 셔틀이라는 데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리거를 보면 트리거에 이렇게 enable CI 옵션이 켜져 있습니다. CI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소스 쪽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이 빌드 파이프라인은 무조건 자동으로 바로 실행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빌드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젠킨스 작업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젠킨스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 빌드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죠. 아까 온프레미스의 젠킨스 서버에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시적으로 잡을 원격 호출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애저 데브옵스만 봐도 실제 빌드가 어디서 일어나고 어떤 작업들이 수행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태스크는 젠킨스 서버에 연결해서 지금 마이 셔틀 2라고 하는 잡을 원격으로 호출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젠킨스 서버의 잡 이름이 마이 셔틀 2였죠. 네, 2였죠. 이걸 원격으로 호출한다라는 거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젠킨스 서버의 온프레미스에서 끝난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원격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애저 데브옵스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아티팩트를 퍼블리시 하는데요.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릴리즈 파이프라인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빌드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는 VM과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는 VM이 서로 다른 VM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퍼블리시를 해서 내부 파이프라인 간에 공유를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가 수행되고 나면 배포가 수행되겠죠. 릴리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릴리즈 쪽에 세팅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릴리즈 쪽에는 빌드 작업이 있고 빌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배포가 진행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빌드가 끝날 때 이 번개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되어져 있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트리거를 이네이블 시켜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 릴리즈 쪽이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CI/CD가 이렇게 매끄럽게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스테이지, 배포 스테이지에서는 테라폼으로 인프라를 배포하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격 VM에 테라폼 설치하고 이닛하고 어플라이하는 거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 이 스테이지가 끝나서 테스트 환경 만들어지면 그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샘플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실행되고 나면 보여지는 홈페이지를 보여드려야겠죠. 얘입니다. 로긴 페이지인데요. 로긴 안 할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데모 하려면. 자, 제가 바꿀 건 아까 뭐였죠?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들고 싶었지만 태스크에서 뭘 하라고 해놨냐면 메인 페이지 타이틀 요거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데모 할 겁니다. 끝내주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즈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팀즈입니다. 자, 팀즈에 제가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이그나이트 서울 데브옵스 데모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반 쪽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애저 데브옵스를 팀즈하고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로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즈 안에서.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안에서 어떤 태스크가 끝났고 어떤 것들이 백로그에 남아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백로그만 볼 수 있고 현재 스프린트를 볼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건 추후에 애드온이 좀 업데이트되면 그런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빌드, 코딩 뭐 이렇게 각각 채널들을 좀 추가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빌드는 빌드가 끝나면 이쪽으로 알림이 오고요. 코딩은 코드가 푸시되거나 머지되면 이쪽으로 알림이 오도록 세팅해놨어요. 기존에 데모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이 보이죠? 풀 리퀘스트는 풀 리퀘스트 올라온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 워크 아이템 쪽은 진하게 되어져 있죠. 새로운 알림이 하나 있는데 확인 안 하면 이렇게 진하게 보입니다. 자, 눌러보면 좀 전에 제가 메인 페이지 제목을 바꾼다를 투두에서 인프레그레스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태가 업데이트돼서 보여진 겁니다. 잠시 뒤에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 여기 까만색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그러면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길 리포를 제가 클론해서 제 로컬 머신으로 가져왔고요. 여기서 글자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그나이트 서울 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그나이트 서울 데브옵스라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데브 다시 테오 1이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변경됐고요. 이그나이트 서울 스포트라이트 데브옵스 추가라고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컬 브랜치에 커밋이 됐고 바로 푸시를 하겠습니다. 애저 데브옵스의 git 리포 쪽에 제 브랜치로 푸시가 되고 있고요. 푸시가 되고 나면 풀 리퀘스트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마스터에 머지 시켜달라고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시켜달라고 풀 리퀘스트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풀 리퀘스트 쪽에 왔고요. 새로운 풀 리퀘스트를 하나 신청해 보겠습니다. 제 브랜치가 데브 테오 1이었고 좀 전에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풀 리퀘스트 리뷰어는 어차피 저밖에 없어서 뭐 리뷰어 지정 안 하고요. 워크 아이템은 메인 페이지 제목을 바꾼다. 요거죠. 그래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풀 리퀘스트를 올렸습니다. 풀 리퀘스트가 올라왔으니까 리뷰어들이 이 코드를 깐깐하게 리뷰하면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저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어프로브. 훌륭해. 자, 그리고 바로 그냥 머지. 근데 머지할 때 재미있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머지한 다음에 관련된 워크 아이템을 끝난 것으로 표시하겠느냐. 네, 끝난 것으로 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옵션 그대로 두고 저는 머지를 할 겁니다. 자, 머지가 되고 나면 저희가 CI/CD 다 연결해 놨으니까 빌드 쪽에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했겠죠. 네, 지금 여기 시계 표시 들어왔어요. 보면은 빌드가 수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드가 막 돌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에요. 이 에이전트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빌드가 이루어지는 젠킨스 쪽은 어떨까요? 젠킨스 쪽에서도 반응이 있어야겠죠. 지금 젠킨스 쪽에 작업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젠킨스에서 빌드 진행되고 있고 애저 데브옵스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자, 그때 저는 팀주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뭔가 알림들이 왔죠. 코딩 쪽 가보면은 자, 밑에 데브 다시 테오 1에 일단 마이 브랜치에 커밋했던 게 나오고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된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 보게 되면 풀 리퀘스트 지금 제가 풀 리퀘스트 한 거 여기 목록에 보여지고 있죠. 좀 이따가 빌드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쪽 빌드에도
뭔가 알람이 올라올 겁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데모가 늦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빌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빌드가 끝났네요. 빌드 끝났고 릴리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릴리즈 쪽에 파이프라인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빌드 끝났고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로 배포 시작되고 있죠. 그럼 팀즈 쪽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빌드 됐다고 알람 왔고요. 네, 알람 석세이디드라고 왔죠. 이게 원래 실패하면 녹색만 보이시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취소되면 회색, 실패하면 빨간색 이렇게 나와요. 워크 아이템도 뭐가 알림이 있네요. 메인 피드 제목을 바꾼다가 상태가 바뀌었대요. 던으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아직 릴리즈 하고 있으니까. 보드 쪽에 가서 스프린트를 가보면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던 메인 페이지 제목을 바꾼다가 완료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얘가 욜로 자동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네. 자, 배포 쪽에 가서 릴리즈가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릴리즈 얘죠. 네,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배포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포가 끝나고 나면 라이브 데브는 항상 간당간당하죠. 배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이 셔틀 어디였죠? 예, 여기에 텍스트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죠. 네,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배포 막 수행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심심한데 로그나 같이 보시죠. 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데모할 때 그거 아시죠? 이게 끝났다고 해서 가서 새로 고치 바로 누르면 안 바뀌어요. 이게 제가 지금 싸구려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데모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도 구독을 넉넉하게 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배포는 다 끝났죠. 아까 릴리즈 끝났고, 자, 그럼 홈페이지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뒤에 지금 돌고 있어요. 데브옵스 됐네요. 네, 스펙타클한 데모였습니다. 이게 코드를 바꾼 건 별거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플로우가 되게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데모 들어갈게요. 두 번째 데모도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데모는 코드 풀 리퀘스트 시에 그리고 빌드 시에 비효율적인 코드나 비보완적인 코드를 탐지하는 방안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코드 정적 분석 도구인 소나큐브의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해서 풀 리퀘스트 시나 빌드 시에 사전 정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배포 시에는 이제 퀄리티 게이트, 즉 애저 데브옵스의 사전 퀄리티 점검 기능을 활용해서 만약에 정적 분석이나 그 정적 분석에서 버그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코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배포를 중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데모 2로 넘어가 볼게요. 다행히 이걸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데모.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데브옵스에서 소나 큐브를 이용하려면 일단 데브옵스에 소나 클라우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양한 서드 파티들이 다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얘는 이제 애저 데브옵스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454개의 서드 파티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소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거라서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미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나 클라우드 쪽에 가서 무료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하고 연결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어드민 세팅에서 뭘 해놨냐면 풀 리퀘스트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로 애저 데브옵스를 연결해놨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애저 데브옵스랑 풀 리퀘스트를 인테그레이션을 해놨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연결되어져 있는 애저 데브옵스 프로젝트에서 풀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에도 이쪽 소나 클라우드 쪽으로 와서 코드 정적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럼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제 별도의 리포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를 하는데 저는 제가 편한 닷넷을 이번에 빌드할 거고요. 닷넷 코드를 빌드할 겁니다. 코드는 아까랑 달리 두 번째 길 리포에서 가져와서 수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소나 클라우드랑 사전 준비하는 태스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 클라우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소나 클라우드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 빌드를 수행한 다음에 코드 어널리시스, 코드 분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드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분석된 리포트를 소나 클라우드 쪽으로 퍼블리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추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빌드 쪽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배포 쪽으로 가볼게요. 배포할 때는 아까랑 비슷하게 배포를 이렇게 태스크를
스테이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빌드 끝났을 때. 근데 아까랑 다르게 뭐가 있냐면 빌드가 끝나고 배포가 시작되는 여기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이트. 네, 이런 게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문지기죠, 문지기. 이 문지기를 제가 옵션을 켜놨습니다.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다양한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소나 클라우드의 게이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 이때 뭘 하냐? 저는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넣어놨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요 시점에 왔을 때 배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나 클라우드사에서 아까 우리가 퍼블리시한 리포트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리포트가 패스였다, 그럼 이것도 패스입니다. 배포가 진행되고요. 만약에 그게 페일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배포가 안 됩니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배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라이브로 코드를 수정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풀 리퀘스트 할 때 분석하는 시간이 걸려서 저는 지금 그 시간도 되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해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자바 코드도 있고 다양한데 단넷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컴퓨어로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똑같고요. 밑에 제가 요만큼의 코드를 추가해 놨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요건데요. 요거 딱 요 클래스 약간 비효율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니까 바로 딱 알겠죠? 딱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적 변수, 정적 필드가 있는데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변경하는 약간 비효율적인 코드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또 지금 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기존에 올렸던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풀 리퀘스트를 올린 거고요. 올렸을 때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소나 클라우드에서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분석을 보면 이렇게 소나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성공했다. 근데 fail 됐다. 퀄리티에서 fail이 났다라고 리포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이게 지금 제가 뭐 컴플릿 시키긴 했지만 컴플릿 안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봐주셔야 돼요. 밑에 보면 재밌게도 소나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야 코드에서 냄새나, 이런 부분이 냄새가 나 하고 커멘트를 달아줍니다. 친절하게 코드랑 야 요 코드도 냄새나, 코드 스멜 달아줍니다. 그러면 리뷰어가 이걸 보고 문제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소나 큐브가 알려준 거 이거 보완하세요 라고 원래 리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데모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컴플릿, 그래서 마스터로 머지를 시켰어요. 그래야지 빌드가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빌드가 수행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빌드 쪽에 가보시면 이건 빌드 파이프라인이고, 빌드가 수행된 걸 보여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를 추가한다면 머지된 이력이 있죠. 빌드는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성공하죠. 저게 비보안적인 코드인지 우리 원래 몰랐어요. 소나 큐브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빌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비효율적인 코드 있다고 빌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드가 성공이 됐는데 여기 보면 워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소나 큐브가 알려준 워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익스텐션에 가보면 익스텐션에 이렇게 소나 클라우드의 어널리시스가 퀄리티 게이트가 페일 됐다라고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눌러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눌러보면 소나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서 페일 난 게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풀 어널리시스를 눌러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3개의 코드 스멜이 있다고 하죠.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써 있네요. 자세한 걸 눌러보면 이 코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코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리포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빌드가 성공했어요. 빌드가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배포가 시작이 되죠. 자동으로 배포가 됐단 말이죠. 배포된 이력을 보여드리면 배포가 보시다시피 빌드가 성공돼서 배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not deploy, 디플로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빨간색 뭔가가 있죠. 게이트에서 뭔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를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게이트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소나 클라우드에서 퀄리티 게이트를 했는데 2번 다 체크했는데 2번 다 실패해서 실패.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어. 그걸 배포를 수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코드에 좀 더 보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데모입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데브옵스와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발표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데요. GitHub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itHub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가장 유용하고 탐나는 기능이 바로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애저 데브옵스에 그대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던시 스캐닝 이런 거,
그리고 시크릿 스캐닝, 그리고 코드 스캐닝 모두를 다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보안 취약점이 있는 코드는 커밋하지 못하게 아예 막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예 마스터로 머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데모로 보여드렸던 소나큐브와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나은 보안을 갖출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나큐브 데모를 굳이 한 거예요.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이제 곧 제공될 거기 때문에 소나큐브에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애저 데브옵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데브옵스에 시큐리티가 포함된 데브섹옵스 도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프라이빗 프리뷰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조만간 퍼블릭 프리뷰가 돼서 모두가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제 세션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